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파업으로 지난 이틀 동안 중단됐던 서울 시내버스 운행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9시간 가까이 마라톤 협상 끝에 어젯밤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사당역 버스 정류장에 나가 있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희력 기자, 서울 시내버스 운행 정상화로 출근길 시민들 표정은 한결 밝아졌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사당역 인근의 버스 정류장입니다. 평소면 서울과 경기도로 오가는 출퇴근길 시민들로 북적이는 곳인데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새벽 4시 첫 차부터 서울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그제 서울 시내버스 운행 중단으로 매서운 추위 속에 출퇴근길 시민들이 애를 먹었습니다. 파업 기간 버스 전광판엔 야속하게 차고지에 있다는 알림 표시만 떠 있었는데 지금은 몇 분 뒤 도착 예정인지로 바뀌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출근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버스를 타고 내리는 시민들 발길이 분주한데요. 파업 때처럼 발을 동동 구르며 대체 교통편을 찾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젯밤 늦게 노사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시내버스 운행이 정상화하면서 서울시는 비상소송 대책을 해제하고 운행 횟수를 늘렸던 지하철도 평시 운행으로 돌아갑니다. 네, 이번에는 어제 협상 상황도 살펴보죠. 시내버스 노사 또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어쩌나 이렇게 걱정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다행히 타결이 됐습니다. 이런 과정들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네, 다행히 노사의 타결 과정 말 그대로 극적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다음날 첫 차부터 파업을 멈추고 정상 운행까지의 마지노선을 자정 무렵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젯밤 자정에서 불과 10분 정도만을 남겨두고 노사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노사가 두 번째 사후 조정 회의를 시작한 게 어제 오후 3시였으니까 무려 9시간 가까이 마라톤 협상이 이어진 겁니다.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협상 도중 고성이 터져나오거나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는 모습이 포착돼 결렬로 끝나나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면서 양측 모두 조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조합원 임금을 2.9% 인상하는 데 합의했고요. 정년도 현재 만 63세에서 내년 만 65세까지 단계적으로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문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노조가 애초에 요구했던 임금 인상률에서 0.1%를 양보한 것을 제외하면 노조 측 요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이로써 역대 최장기간을 기록 중이던 서울 시내버스 파업은 48시간 만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당역 버스 정류장에서 YTN 양희력입니다. 네, 국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가 백악관에서 3자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예상했던 대로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가 골든돔의 필수적이라며 합병 의지를 강조했고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주둔군 병력 확대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확보 압박에 3자 외무장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댔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 회담은 1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 외무장관은 논의가 솔직하고 건설적이었다면서도 근본적인 이견이 남아있다고 평가했습니다. And here our perspectives continue to differ, I must say. The president has made his view clear, and we have a different position. How important it is from our side to strengthen our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but that doesn't mean that we want to be owned by the United States. 백악관 회담에 앞서 양측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그린란드와 덴마크는 북극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며 그린란드 주둔군 확대를 발표했고 스웨덴도 병력 파견에 나섰습니다. 옌스 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총리는 지금은 덴마크로부터의 독립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며 미국을 경계했고 유럽연합도 그린란드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인 골드돔의 필수적이라며 그린란드 확보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아니라면 러시아나 중국이 차지할 거라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미국의 그린란드 확보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Do you know that? You know what their defense is? 2 dog sleds. In the meantime, you have Russian destroyers and submarines and China destroyers and submarines all over the place.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는 실무 그룹을 구성해 조만간 다시 만나 이견 조율에 나설 계획입니다. 덴마크 외무장관은 실무 그룹이 미국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덴마크 왕국의 레드라인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베네수엘라로도 가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마두로 전 대통령 시절에 구금된 반정부 인사들을 석방하면서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야권 지도자가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만남을 앞둔 가운데 러시아 정부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작전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촛불을 켜고 거리에 누운 사람들. 애타게 기다리는 소식이 언제 나오려나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교도소 앞에 모인 이들은 마두로 정권 당시 반정부 시위 등으로 끌려간 정치범의 가족들입니다. Estamos a la espera de esa llamada milagrosa que todos ansiamos de retornar a nuestros hogares, nuestros seres queridos. Estamos en pie de lucha, aquí estamos de ya el 5º día. 베네수엘라 정부는 마두로 전 정권을 비판했다 붙잡힌 재야 인사들을 최근 잇따라 석방했습니다. 2번에 걸쳐 4년 넘게 수감 생활을 한 유명 언론인 등 전 정권의 인권 침해를 알린 인물들입니다. 정부가 야권과 국제사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정치범 석방을 수용해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겁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마두로가 사용을 막은 일론 머스크의 온라인 플랫폼 X에 1년여 만에 다시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소통에 나선 베네수엘라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야권 지도자 마차도는 대권 의지를 거듭 밝히고 차기 대통령 낙점을 받으려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말을 아껴온 러시아는 미국이 스스로 만든 국제관계의 체계를 무너뜨렸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Конкуренции, неприкосновенность собственности, многое другое, что теперь уже, как говорится, пошло, по сути дела, коту под хвост. И вместо глобализации мы наблюдаем фрагментацию мирового хозяйств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통화해 베네수엘라의 주권과 국익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크렘린궁은 밝혔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네,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 랠리를 또 한 번 이어갔고 원달러 환율은 열흘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1,480원 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1,500원도 머지않은 분위기인데요.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환율 이야기 해보기 전에 시장 주요 이슈부터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상호관세 관련해서 이 합법인지 정당한지 이런 결론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제 길어지는 이유는 심리가 길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이 판결이 이번 주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블룸버그라든지 다른 통신사의 입장에 들어보면은 이제 다음 주쯤엔 나오지 않을까. 결국 나올 것은 나올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좀 지배적이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아무래도 이제 관세란 것이 세금인데 네. 세금은 국회에서 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경제 권한 같은 것들을 쓰면서 그러니까 자기의 법률이 아니라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비상경제 권한 같은 것들을 쓰면서 IEPPA라고 이야기하는데 국가 경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흔히 말하는 국회 인준을 받지 않은 이 관세를 매겼기 때문에 이것이 적법한 거 아닌가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대법원 이전에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들이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 역시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세가 사실 잘못된 절차에 의해서 부과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받은 관세를 또
돌려줘야 되거든요. 돌려줘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판결 나기 이전에 여러 기업들, 삼성전자라는 여러 기업들이 이 관세를 돌려받을 것에 대비해서 소송 같은 것들, 흔히 말하는 청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찌 보면 이렇게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이상하게 이 코스피 증시는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4,700선 넘었고요. 이렇게 되면 5,000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과열 양상인 건가요? 뭐 사실 여러 기관들에서는 5,000이 되지 않을까라고 많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 이제 5,000 이후에 또 조정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는 또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이미 이제 5,000에 너무 근접해 있기 때문에 뭐 한 1분기 안에는 그러니까 그 3월까지는 5,000에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조금은 더 많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과열이냐 아니냐에 또 이슈가 있거든요. 지금 네. 이제 주가 오르는 것의 대부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이 AI주들, 그러니까 AI 반도체에 좀 혜택을 받는 이런 주식들이 좀 올라가고 있고요. 현대차라든지 현대차 관련 주식들, 여기 역시 로보틱스, 그러니까 피지컬 AI와 관련된 주식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나머지 뭐 하나 같은 이제 그룹 계열사 분화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대형주를 중심으로 좀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AI에 대한 호재들 그리고 뭐 그룹사 분화 이런 것들 호재들이 끝나게 되면은 또 조정을 받지 않을까. 또 AI의 호재가 끝난다는 것이 어떤 거냐면 아무래도 미국의 AI에 대한 버블론들이 계속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불확실성에 따라서 주가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기대감들, 특히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영업이익에 대한 어마어마한 기대감들이 생기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것이 얼마 지속될 것이냐, 특히나 피지컬 AI 분야 같은 분야 역시 얼마 지속될 것이냐 이슈가 있고 이게 거품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또 분명히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긴 하다. 그렇지만 5,000까지는 갔다가 뭐 조정받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많다라는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정 우려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 상승장의 성격을 잘 보려면 어떤 종목에 돈이 몰리고 있는지를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 한 달 동안 거래량 3위 종목을 보면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대형주보다 소형주가 훨씬 많았는데 이거는 어떤 걸 시사할까요? 이게 사실 대형주가 원래 소형주의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주가 많이 오른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물론 예. 많이 떨어질 때도 거래가 많긴 하지만 이번에 상승장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른 주식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삼성전자가 가장 거래량이 많습니다. 당연히 지금 주가를 주도하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은데 나머지 한 6개 정도 종목은 이제 흔히 말해서 코스피 300위권 이하의 좀 작은 주식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것들이 면면을 보면은 뭐 갤러리아 백화점 같은 어떻게 하나의 관련 주식들 혹은 피지컬 AI가 적용할 수 있는 로봇 주식들이 좀 올랐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 큰 틀에서는 지금 뭐 중소형주가 들썩이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시장을 주도하는 주식들은 여전히 대형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혜택을 받는 주식들, 로보틱스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계열사 분할 같은 것들의 혜택을 받는 주식들이 거래량이 많이 따라붙으면서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많이 오르는 이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구조적으로 뭐 중소형주의 거래량이 엄청 늘면서 하는 것 같지는 않다. 물론 이제 1월 달에 중소형주의 보통 프리미엄 같은 것들이 붙으면서 그 실적 나오기 전에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는 이런 경향성도 있는데 지금 뭐 상위 6개만 본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10개 중에 6개만 본다라고 하면은 로보틱스라든지 계열사 분화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 그런 주식들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자 성향도 살펴보면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그 흐름도 읽히는 것 같습니다. B2 지표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건데 신용융자가 28조 원을 넘어섰고 또 초단기 위탁 매매도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상황 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B2란 것은 주가 오를 때는 수익을 많이 보지만 주가 내릴 때는 또 수익을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볼 수, 수익을 내기 어렵고 손해를 많이 보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뭐 신용거래 융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용거래 융자라는 것은 결국은 그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매매하는 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위탁매매 미수금은 이 거래하는 것에 굉장히 짧게 3일 동안 빌렸다 갚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반대매매도 있는데 반대매매라는 것은 이게 주가가 떨어지면은 청산이라는 게 이루어지거든요. 결국은 흔히 말해 증권사에 돈을 빌려줬는데 주가가 증권사에 돈을 빌려준 만큼 떨어져 버리면은 증권사에 자동으로 청산해버립니다. 그래서 반대매매 금액 역시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신용거래 융자라는 위탁매매 미수금이 늘어나는 것은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반대매매 금액이 역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주가 오르지 않고 떨어지는 종목 역시
많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이 될 수 있어서 이게 사람들의 기대랑 뭐 주가의 흐름들,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 전체가 오르는 건 아니고 대형주를 중심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소형주에 이런 비투를 하신 분들은 손해를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이런 것들이 시장이 어떻게 보면 시장 투자에 있어서 좀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B2 빚을 내서 투자하는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베팅하는 세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1조 원을 넘겼는데 곧 아까 말씀하셨던 곧 조정이 올 것이다. 이런 흐름으로 지금 또 이런 흐름이 커지고 있는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사실 이제 공매도란 것은 투자자가 주가가 하락한다는 기대를 반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제 3,000도 사실 왔다 갔다 한 적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 4,000은 넘고 예. 5,000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 고평가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슈는 어떤 거냐면 뭐 한 사실 2년 사이에 1년 남짓 사이에 펀더멘탈이 어마어마하게 변하진 않았는데 주가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도 되는 것이냐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 기대감이라든지 영업이익 대비 좀 주가가 많이 오른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여러 가지 기대들이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또 하락을 할 거다라는 공매도 역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전임 미답의 어떤 주가 지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투심 같은 것들이 투자 심리 같은 것들이 이런 쪽으로 흘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고 신용매매, 흔히 말해서 그 B2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람들 기대감이 흩어지고 있다는 말을 네.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일부 측에서는 주가가 계속 오를 것이다. 일부 측에서는 주가가 계속 떨어질 것이다라고 이제는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어떤 미래 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것은 지금까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더 오르는 것인지 혹은 이제 떨어질 때가 된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의 기대감들이 조금 엇갈리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열기와 경계심이 함께 커지고 있는 증시 시장 살펴봤고요. 시장의 또 다른 중요한 신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환율인데 환율이 지금 1,480원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역시 1,500원 시대가 뉴 노멀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서는 1,500원 가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고요. 네. 계속 늘 나오는 것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환율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경제에 큰 부담을 준다. 특히나 고환율 같은 경우에는 물가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 관리를 하는 이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 흔히 말해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좀 어렵지만 국민연금이라든지 다른 투자기관들을 통해서 환해지를 하면서 좀 외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역량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관리를 좀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지난달에 이제 한번 그러니까 지난 연말에 정부가 개입을 하면서 환율이 좀 떨어졌는데 사람들 생각에는 사람들 기대에는 이 환율 수준이 뭐 좀 낮은 것이 아니냐 계속 좀 올라갈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 흔히 말하는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해외에 대한 투자 흐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경제 펀더멘탈보다는 기업, 개인 모두가 지금 해외에 투자하려고 하는 향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정부 역시 200억 달러 때문에 지금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200억 달러 투자를 매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심리가 이게 낮아진 것이 다시 올라간 게 아니냐. 그래서 최근에 오히려 이제 환율이 떨어지면은 외화를 많이 바꿨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달러 지금이 좀 저점이니까 외화를 바꿔서 투자를 하거나 투자를 위해서 준비를 해놨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만큼 약간 어떤 개인, 정부, 기업이 모두 달러가 필요한 상황 이런 상황들에 대한 기대들이 형성이 되면서 환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양상들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환율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도 주가도 함께 오르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보통은 반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은 왜 이렇게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환율이 오르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제가 좀 어려움이 커지고 전 세계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라는 그런 지수로 해석이 됐기 때문에 보통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AI 상승장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는다는 얘기는 영업이익의 물론 전망치긴 한데 영업이익의 전망치가 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주가가 일부 반영해서 또 올라가야 된다는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영업이익의 전망치가 늘어난 것이 내년 내후년까지 그러니까 AI 반도체 인프라가 깔리고 피지컬 AI가 도입이 되면 될수록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현대차 역시 이제 제조업 분야에서 피지컬 AI 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양상들이라 실적은 올라가고 있지만
이런 또 해외 투자에 대한 수요가 같이 올라가면서 달러의 환율하고 주가가 공동으로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은 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달러 환율이 오를 때는 경제도 굉장히 불확실할 때 많이 오르면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영업이익도 오르고 있는데 이런 것의 어떤 투자 흐름 자체, 그러니까 개인, 기관, 정부 그리고 기업들의 모든 투자 흐름 자체가 외국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환율도 오르고 있는 이런 양상이 보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 원화를 직접 언급하면서 메시지를 냈다는 점은 또 굉장히 이례적인 것으로 꼽히는데 시장은 또 이런 신호를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이 원화 약세가 한국 경제 기초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환율 관리 잘하라 이런 신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원화 약세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한국의 네. 견고한 경제 시장과 맞지 않는다. 한국이 반도체 분야 같은 데서 수출 같은 것들이 많이 할 거기 때문에 환율 좀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올라가고 있는 양상들이 좀 맞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히나 외환시장에서 변동성 자체는 투기 심리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뒤에 이야기가 좀 빠졌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환율 변동성 때문에 200억 달러 미국 투자가 지체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결국은 이제 흔히 말해서 한국과 미국이 조약을 맺은 자체에 이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200억 달러 어떤 투자 같은 것도 좀 지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 같은 것도 조금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안정시키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행해라라는 이런 메시지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원화 약세 원인은 또 미국이 제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또 이런 신호를 낸다는 것은 모순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국은행으로 향합니다. 환율과 집값 이 두 가지 부담 속에서 오늘 금통위에서 어떤 결정 내릴까요? 아무래도 기준금리 동결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고요. 사실 이제 기준금리를 더 내릴 것이냐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 자체가 한 2%대로 올라가면서 한국의 중립적인 성장률이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물가 수준 역시 물가 수준은 굉장히 올라갔지만 물가 상승률 자체는 더 올라가고 있지 않은 크게 변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더 낮추는 것에 대해서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환시장이라든지 주택시장의 상황들 때문에 금리 낮추는 것에 자체에 대한 부담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실 근데 또 금리가 오르게 되면 다른 투자 같은 것들이 위축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라 아무래도 동결을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제 한동안 동결이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 역시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금통위 결정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차량 석 대가 잇따라 부딪히면서 30대 남성 한 명이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단독 사고를 낸 뒤 밖으로 내렸다가 뒤따라오던 차량에 변을 당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흰색 화물차 뒷부분이 푹 찌그러져 있고 도로엔 파편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손됐습니다. 오늘 새벽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방향 화성휴게소 인근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화물차가 차선에 멈춰섰다가 뒤따르던 차량 2대와 그대로 부딪힌 겁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차에서 내렸다가 2차 사고로 끝내 숨졌습니다. 운전자 밖에 나와 있는데 때린 사람이거든요. 나이대는 30대고 남자.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뻘건 화염이 매섭게 솟구칩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골프장 차고지에 불이 났습니다. 안에 있던 폐유류 때문에 불이 커지면서 한때 관할 소방서 모든 인력이 출동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됐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은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엔 경북 영천시 화산면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시작된 불이 주변 야산으로 번졌습니다. 소방은 대원 230여 명과 차량 50여 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고 약 4시간 만에 잔불까지 정리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they do that, we will hit them at levels that they've never been hit before. 네, 이번엔 이란으로 가보겠습니다. 경제난으로 촉발된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18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중동 정세를 둘러싼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상현 고려대학교 아시아-아프리카 개발협력센터 연구위원과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반정부 시위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보도들을 접해보면요. 지금 정확한 사망자 집계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지금 이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터넷을 지금 차단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망자 수에 대해서는 추정치가 많이 나오는데요. 미국이나 노르웨이 기반을 둔 그 인권 단체에서 추정하기로는 현재 약 한 6,500명 정도가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비공식적으로는 약 2만 명까지 최대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런 또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간극이 상당히 큰데요. 인터넷을 차단한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뭐 해시태그를 달려서라든지 여러 가지로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 차단은 뭐 해가지고 어떤 여론을 통제하는 지금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정부는 이제 시위가 사실 요즘은 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그렇죠. 모이고 예. 또 조직화 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시위 확대를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막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그 스타링크를 통해서 미국에서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것도 그에 대한 뭐 스타링크를 할 수 있는 수신기가 제대로 보급돼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이제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다 이것도 보니 이란 정부에서 전파 방해를 강하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요인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원만하게 인터넷이 사용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정확하게 지금 현재 시위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사상자 문제 이런 게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걱정만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위가 왜 발생을 했고 왜 이렇게 커졌나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경제난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렇죠. 지금은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경제난이었고 과거 2022년에 발생한 시위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 인권 문제,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했지만 지금은 이제 경제난으로 이제 발생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환율 같은 경우는 2015년 오바마 정부 때 이란하고 미국하고 핵 협상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비해서 지금 현재 환율 가치가 44배나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수입 물가가 당연히 이제 올라갈 수 없다 보니까 연간 한 45%, 50%에 가까운 살인적 이제 물가 상승 이게 이제 기존에 어느 정도 중산층을 이루었던 상인들이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시위에 나오게 된 거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지금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란의 리알화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폭등한 모습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에서 커피 한 잔 마시거나 빵 하나를 사려면은 포대에 돈을 담아서 다녀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란 하면은 석유 대국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경제가 나빠질 이유는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역시 미국의 제재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 이제 미 이란 핵 협상했을 당시에만 해도 이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 가치도 아까 그래프에 보듯이 안정화되어 있었고 그런데 이제 트럼프 일기 들었으면서 다시 이제 이란에 대한 핵 협상이 사라지면서 이제 다시 미국의 강력한 압박이 들어왔었고요. 경제적인 압박이 들어왔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이란의 최대 그 돈줄인 석유가 수출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외화 수급이 이제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다시 바이든 정부 때 어느 정도 또 바이든 정부는 이란의 그 석유 수출을 용인해 줬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서서 다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또 강화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더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또 외화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리알화 가치는 또 더 하락하는 이런 또 악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란 경제는 중국의 원유를 팔면서 버텨왔었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도 미국을 자극하는 측면이 있긴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지금 현재 얼마 전에 발생한 이제 베네수엘라 사태도 원유로 사실 인한 뭐 끝으로는 마약 문제지만 사실 미국의 가장 큰 관심은 이제 베네수엘라 원유였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란도 사실 세계 3위 원유 석유 매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펙 주요 회원국이고
이게 주로 이제 미국이 막는데 이게 이제 그림자 선단을 통해서 주로 이제 원유 수출이 중국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미국 트럼프 같은 경우도 중국 경제 가장 또 제1성이다 보니까 이란을 통한 어떻게 보면 또 중국에 대한 압박 이런 걸 또 노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위 상황 조금 더 살펴보자면요. 과거에도 이란의 젊은 세대들이 주축이 된 시위가 있었고요. 지금은 그런데 상인들까지 나서고 있다. 젊은 여성들도 나선다. 과거와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2022년 그 히잡 시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예. 여성 여기에 동조하는 젊은 남성들이 이제 기존 세대들과의 갈등 이게 주로 이제 시위의 하나의 목표였다면 예. 지금 현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급격한 물가 인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 식료품 같은 이런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식료품들이 사실 제대로 이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예. 모든 그 국민층 특히 이제 상인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메네이 정권을 떠받쳤던 주요 층이었거든요. 네. 이들이 이제 물가가 오르다 보면 물건이 팔리지 않고 결국 이제 물건을 팔아도 남는 게 없다 보니까 이들이 사실은 이제 가게에 문을 닫고 시위에 동참하면서 시위가 확대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런 말도 하고 있어요. 아직 군부라든지 상인 같은 엘리트층에서 완전히 돌아선 게 아니라서 이런 시위가 더 확산하거나 성공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이제 하메네이 정권을 지금 현재 예. 뒷받치고 있는 게 사실 이제 이란 혁명 수비대. 네. 여기에다가 이제 민병대들이 이제 이 주축을 이루는데 이들 군대가 한 1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들 이제 무장한 이들 그 군대들이 하메네이를 뜻받치는 가장 이제 중요한 지지층인데 사실은 뭐 고상위층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정권을 지지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그 이하의 중산층 이하부터는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의 그 실정에 대한 비판적인 이런 입장입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런 진행 상황도 봐야 될 텐데 이번에 또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그림도 준비를 했는데요. 젊은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저항에 나서면서 히잡을 벗고요. 담뱃불로 하메네이의 사진을 태우고 이런 모습들 영상 저희 준비한 걸 보시면은 이런 모습들이 명확하게 담겨 있는데 이거는 이런 신정 국가 체제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들인 것 같아요. 어떤 시사점이 있습니까? 네, 이게 지금 현재 그 시위를 갖다가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예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예. 사실 이란에서 여성이 히잡을 안 쓴다. 그리고 이제 여성이 또 담배를 또 이렇게 피우는 장면. 여기에다 가장 이제 그 이란의 가장 존엄적인 예. 상징적인 인물인 하메네이 그 국가 최고 지도자의 초상화를 예. 불에 태우면서 시위를 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 북한하고 이렇게 좀 약간 그 비슷하게 말한다면은 뭐 북한 최고 지도자의 사진을 갖다가 태운다. 이럴 때면 이제 상상이 갈 수 있는 이런 네네네. 상황인데요. 그만큼 이제 이란 국민들이 절박한 상황을 어떻게 보면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시사점이 있는 영상, 지금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자, 이번 시위의 특이점을 한번 볼까요? 1979년에 이란 혁명을 통해서 팔라비 왕조가 축출이 되고요. 이란의 신정 체제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번 시위에 보면은 팔라비 왕조의 귀환 이런 것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당시에 혈통도 방송에 나오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거에서는 우리가 어떤 시사점을 읽을 수 있는 거죠? 일단 지금 현재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대는 구심점이 없습니다, 사실은. 예. 구심점이 없는 상황에서 시위가 벌어지면 사실 이게 장기적으로 가기가 힘들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시위대에서는 하나의 구심점 역할을 갖다가 망명가 있는 팔라비 왕가를 이제 소환하지 않나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 이란 많은 기성세대들은 팔라비 왕조에 대해서는 호감이 좋지는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과거에 1979년 그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발생한 요인이 팔라비 왕가의 그 부정부패, 그리고 특히 이제 기득권에 대한 이런 이익만 챙기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슬람 혁명이 발생했기 때문에 팔라비 왕가에 대한 호감도는 사실 뭐 높지 않지만은 단지 하나는 이제 지금 현재 하나의 구심점 역할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는 팔라비 왕가를 이제 현재 소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팔라비 왕조가 다시 나오는 그런 약간 이상한 상황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거는 미국이 어떻게 나설 것인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트럼프가 이 이란에 대해서 군사적인 개입을 할 수도 있을 것처럼 또 안 할 수도 있을 것처럼 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박사님께서는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무력 개입은 좀 낮다고 보고요. 예. 왜 그러면 지금 현재 무력 개입을 하려면은 사실은 이제 지중해나 아니면 이제 페르시아만 근처 인도양 쪽에 그 미국 항공모함이 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미국이 그 이란을 타격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기간에 미국이 이란을 타격한다. 그거는 사실 불가능하고 예. 오늘 뭐 최근 뉴스에 보면은 이제 이 카타르나 중동에 있는 미국 자산들을 지금 현재 철수한다 이렇게 네네네. 이제 소식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것도 이제 이란을 압박하는 우리가 곧 너네들 가만히 있지 예. 않으면 공격할 것이다 하는 하나의 시그널을 하나 주는 것 같고요. 예. 물론 뭐 좀 이제 향후에 시간을 좀 벌어서 공격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추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그 미 이란 원래 그 핵 협상이 지속되다가 또 최근에 좀 이제 중단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은 아마 이제 핵 협상을 통해서 이란과의 관계를 갖다가 좀 더 정상화시키는 방안 예. 이걸 좀 노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어떤 마중물 같은 거를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네네. 생각도 드는데 핵 협상 지금은 계속 지지부진하게 이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이란 행정부 대통령하고 외교부 장관은 사실은 이제 온건파입니다. 예. 특히 지금 현재 페제시키안 대통령 그렇죠. 개혁파에 지금 현재 그리고 화해를 지금 이제 그 제스처를 내세우고 있는 그 아락치 그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2015년 미국하고 이란하고 핵 협상할 때 주역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이란의 온건파들도 이 기회에 미국과의 핵 협상을 통해서 좀 완만한 뭡니까 정권을 갖다가 뭐 교체라든지 아니면 이란 정권을 좀 진정시키는 이런 효과를 좀 노리고 있어서 이란이나 미국이나 가능한 한 협상을 통해서 이를 통해서 좀 이렇게 이번 사태를 갖다 좀 진정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조금 전에 페제시키안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이란 하면은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있는데 또 대통령까지 있는 의료선은 약간 상상하기 어려운 이런 정치 체제를 갖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에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아무래도 개혁파 온건파다 보니까 중간에서 어떤 완화하는 절충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이쪽 역시도 이 신정 정부에 대해서 순종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강경 대응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러면은 이 시위 사태가 자체적으로 타개될 가능성이 더 적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 이란이 그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행정 수반을 뽑는 거는 선거를 통해서 뽑거든요. 예. 그래서 중동에서는 유일하게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는 이런 국가 중에 하나인데 반면에 이제 그 위에 있는 이제 지도자가 뭐 아시겠지만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이 신정 정권이 이제 대통령 위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모든 권한 이게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실권이 없습니까? 실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거고 실제로 이란 대통령 선거 같은 이런 데 출마하는 데 있어서도 최고 지도자가 선거 출마를 다 이렇게 그 좌우하거든요. 이 사람 나갈 수 있다 없다 이걸 다 이제 최고 지도자 측에서 이걸 선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 개혁적인 인물이 대통령이 되었지만은 모든 걸 자기가 이렇게 일반적인 대통령 권한을 갖고 이렇게 하기에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경 목소리를 내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양가 온건적인 또 이런 입장도 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란 내부 상황 계속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나오는 목소리도 혼란스럽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은 트럼프가 간밤에 또 이란에서 살해와 처형이 중단됐다는 정보를 들었다라면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이 미국도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는 않은가 봐요. 이런 거 보면. 네, 맞습니다. 아까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군사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도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이제 지금 현재 인근에 있는 이란 인근에 있는 무기 자산들을 다 이미 다른 그 미국이라든지 본국이라든지 다른 데 다 철수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 무력 만약에 사용한다면은 그 자산들을 다시 이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단기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이제 약간 온건적인 또 이란과의 또 메시지를 갖다 주고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요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이번 시위가 계속적으로 진압이 되지 않아서 결국에 하메네이 정권이 붕괴할 가능성 이런 것들도 조금씩 거론이 되는데요. 이렇게 붕괴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고 어떤 사태가 나올지 이런 점들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이란 상황에 대해서 세 가지 대충 그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란
상황이 시리아나 아니면 리비아처럼 예. 내전으로 가는 시나리오.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 중에 하나가 이제 이란 내에서도 일부 그 소수 종족들이 있습니다. 쿠르드라든지 그다음에 북부의 그 아zerbaijan 이런 소수 종족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이제 군부나 이란 정권에 뒤돌아서서 예. 서로 이제 이렇게 내전을 벌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 하나는 이제 이란 내 그 이슬람 혁명 수비대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그 이란 하메네이 정권을 내몰고 자기네들이 다시 이제 이 군부 정권을 유지하는 이런 방안.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제 이번 그 시위가 성공적으로 이제 성공적으로 이끌어져서 이제 하메네이 정권이 이제 물러나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근데 국제사회에서는 하메네이 정권이 급격하게 이렇게 붕괴되는 것 자체도 사실 우려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거대한 이란 그 중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란이 붕괴된다면 사실 국제 정치에서 큰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큰 변수가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상현 고려대학교 아시아 아프리카 개발협력센터 연구위원과 함께 이란 사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현 캐스터. 네, 정세현입니다. 네, 오늘 출근길 교통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던데요. 왜 그렇습니까? 네, 서울은 하늘비만 흐리지만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전까지는 강수구름이 전국에 영향을 줄 텐데요. 내리는 양이 많은 건 아니지만 추위 속 도로 곳곳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고요. 네, 비구름 뒤로는 스모그가 유입되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고 오후부터는 서쪽부터 황사까지 유입되겠습니다. 오늘 큰 추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3도, 세종 8.4도, 대전 10.7도로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기온이 5에서 10도가량 크게 올랐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이 8도, 부산 15도, 대구는 16도까지 오르겠고 초봄처럼 온화하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큰 추위는 없겠지만 다음 주 초반부터는 다시 강한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동해안 지역은 수일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 등 대형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네, 1월 15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